어디선가 반장님이 떴답니다. 반장님이 떴답니까?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기차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곱창 할매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눈앞이 캄캄한 게 배는 게 없었다. 두 사내가 번개같이 뛰쳐나갔지만 곱창 할매는 앉은 자리에서 두 팔만 버둥거릴 뿐 꼼짝할 수 없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달아난 채로 허둥지둥 달려나왔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얼핏 희번덕거리는 경보등을 지붕에 단 차 속으로 어떤 젊은이 하나가 보쌈을 당하듯 구겨진 채 처박힌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 쇠를 빼놓을 놈들이. 곱창 할매는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질 듯 달려나갔다. 그러나 건널목계에서 땅이 허방처럼 쑥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영문도 모르고 엉겹결에 덩달아 들다가 철로 위로 풀썩 엎어진 미스 정의 술 취한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야 이씨 팔로마, 거기서 다 죽여버린다고. 너희가 뭔데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니? 응? 이야기 전승의 놀이와 정치, 성석재, 조동관 약자. 성석재의 단편소설 조동관 약전은 우선 그 제목에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는 한자 문화권의 고전적 산문 장르를 가리킨다. 한자 문화권의 고전적 산문 장르. 저자가 사석에서 알려준 바에 의하면 조동관은 실제했던 인물이 아니라 전설과 상상의 조합이지만 저자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전의 형식을 모방하고 있다. 한 망자의 생애에 관심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점,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순서에 따라 그 생애 중에 사건들을 서술한다는 점, 망자의 사람됨을 정확하게 예시한다고 여겨지는 이력이나 사연에 중점을 둔다는 점, 저자와 독자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내의 전설의 일부로 망자의 이야기를 전승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똥간의 본명은 동간이며 성은 조이다. 그럴싸한 자오가 있을 리 없고 이름난 조상도 남긴 후손도 없다. 는 소설에 서두는 대상 인물의 명호와 출신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전의 서술관습을 의식하고 있는 문장이다. 서술관습. 전 형식의 기원에 관한 유력한 학설 중 하나는 그것이 고대 중국의 조상숭배 풍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상숭배의 풍습. 저는 뢰라고 불렸던 조상의 죽음을 애도하고 업적을 칭송하는 형식의 문장에서 유래했을 공산이 크다. 죽음을 애도. 저는 한 망자의 이름을 혈연상으로 또는 역사상으로 그에게 이어져 있는 후손의 입장에서 현창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고 나아가 그의 유업을 후손 집단 내의 전통으로 정립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이름의 현창 또는 전통의 정립은 전의 고전적 형식을 완성했다고 평가되는 사마천이 자신의 사명이라 믿은 바이기도 했다. 그의 열전 독자라면 열전 전체의 서설격인 백이열전에서 묻히기 쉬웠을 백이와 숙제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낸 공자처럼 그 자신이 청운지사 즉 고귀한 선비의 일을 맡고 있다는 의식을 내비쳤음을 기억할 것이다. 조동관의 일대기는 전체적으로 허구이지만 저자 성석재는 이야기의 발명가 자리가 아니라 전승자 자리에 자신을 놓는다. 이야기의 발명가 자리가 아니라 전승자 자리. 저자 서술자는 조동관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달구어지고 이야기 속에 다듬어져 마침내 그의 짧고 치열한 인생이 전으로 남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바로 자신이 내놓은 조동관 약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의 형식을 빌린 작품은 한국 현대 소설에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현존하는 많은 영전과 일사전이 입증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교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한 인물의 불굴의 덕행에 흥미에 초점을 맞춘 정근대 소설에서 오랫동안 차용되어 투식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당대에 살아있는 인간 탐구와 양립하기 어려운 듯이 생각되었다. 하지만 독립, 자유, 개성 같은 인간 가치를 선양하는 서양식 소설과 전기 형식이 보편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20세기 한자 문화권의 한 구석에 존재했고, 자기 향족 또는 민족 집단의 역사 속의 인간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모색한 작가들은 쇠잔한 듯한 전형식의 생기를 불어넣는 길을 간혹 시험했다. 1910년대 모리 오가이의 소설, 모리 오가이가 역사소설 아베 일족 등과 함께 인물전기, 시부의 추사이 등의 저술에 주력한 것은 유명한 예 가운데 하나다. 한국 현대 작가 중에서 이문구가 전 장르의 부활에 많이 관여한 편이었다. 그의 명작 관촌수필 이문구, 관촌수필은 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물 설화 연작이다. 전의 관습적 형식에서 대단히 자유로운 듯하지만 독특하고 풍부한 인간 개성의 제시보다 망자들에 대한 기념과 도덕적 전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입전의 정신은 그의 1991년작 유자소전에 오면 한결 명시적이다. 이 중편소설에서 다뤄진 유재필은 저자와 중학 시절부터 돈독한 사이였고 1980년대에는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계열 문인들에게도 좋은 친구였다가 40대 중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실존인물이다. 유자소전. 그의 이야기를 가공 없이 전하기로 작정한 저자는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이게 무슨 멋이긴 하네. 서두에 말해서 짐작이 가듯이 그의 인품의 청고함과 덕성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두어 서술에 임한다. 소설의 결미에서는 사마천의 열전 이래 전에 장르 표지 중 하나인 논찬을 두어 고인에 대한 추모와 칭송의 언사를 바치기까지 한다. 조동관 약전 역시 기념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조동관은 작품 속에 그 이름과 가계와 행적 그대로 실제했던 인물은 아니지만 저자가 듣거나 읽어서 알고 있는 건달들의 사적으로부터 구성된 인물이고, 그의 생애는 시골 건달의 그것임에도 저자와 독자가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도덕적 삶과 관련하여 추념할 가치가 있는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조동관 약전은 형식상 전의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해도, 또한 앞으로 보게 되는 바대로 전승의 정치에 관여하고 있긴 해도 그 장르는 전이 아니라 소설이다. 우리는 이 작품이 발표될 무렵 저자 성석재가 전만이 아니라 행장, 서간, 동화, 대화 등 다양한 산문 형식을 차용해서 단편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성석재는 1990년대 후반 시에서 소설로 주력 장르를 바꾼 후 낡았다고 또는 하급이라고 여겨지는 장르들의 형식을 빌려 단편 소설의 관습에 비추어 보면 더러는 장난스럽고 더러는 도전적인 단형 서사 작품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러한 형식 실험은 그 주변적 형식들의 모종의 새로운 품격을 부여하려는, 그리하여 그것들의 문학적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작업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그 실험이 어떤 종류의 일인가를 알아보는 데는 성석재가 자신의 소설집 제목으로 사용한 재미나는 인생이라는 말이 유용할지 모르겠다. 인생의 재미란 대체로 경륜처럼 고정된 인생의 통념, 공식처럼 엄격한 인생의 처방과 많든 적든 어긋나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성석재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전반 소설은 범속한 인생 속에 뜻밖의 만지한 그 어긋남의 양상들, 번석한 인상 속에 뜻밖의 만지한 그 어긋남의 양상들, 일탈, 초과, 역설, 모순 등을 포착하는 일에 열중했다. 기존 주변 장르들을 가지고 그가 했던 실험은 그러한 재미를 향해 소설 형식을 개방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재미를 향해 소설. 그가 기존 장르의 재료를 가공한 방식에는 당연히 패러디 요소가 있다. 조동관 약전에서 패러디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저는 기념과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르인 만큼 그 목적에 합당한 그 대상 인물의 행적, 대상 인물에게 주어진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적을
확인하여 기록한다는 규범에 따른다. 존귀한 열통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현달한 이력을 쌓지 못했더라도 그가 속한 사회 질서의 불가결한 기능 혹은 역할을 완수한 사람이라면 입전 대상에 자격이 있다. 존귀한 열통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현달한 이력을 쌓지 못했더라도 그가 속한 사회에서 불가결한 기능 혹은 역할을 완수한 사람이라면 입전 대상의 자격이 있다. 전의 고전적, 유교적 전통에서 중요하게 간주된 사회적 수행은 관인으로서의 것과 가족으로서의 것이다. 탈유고 현대사회에 오면 도덕적 기준은 달라진다. 유자 소전의 경우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유재필이 입전 대상이 되었던 것은 유재필. 대체로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정의와 우애의 실현에 그가 법례를 세운 까닭이다. 하지만 그의 일생에 대한 기념 앞에서 어떤 시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자, 서술자에게 경모의 감정을 불러온 그의 양심적 행위는 그의 친구들의 범위를 벗어나면 예컨대 그가 봉사했던 재벌 총수처럼 그와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기 십상이다. 계급적, 직업적 분화에 따라 보편적인 도덕적 준거 체계가 불확실해졌다는 것은 현대사회의 진실이다. 개인들의 기능 수행이 누구에게나 논란할 여지 없이 좋거나 나쁜 경우는 없다. 유자소전과 조동관 약전은 전 형식의 소설적 차용이라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도덕적 양의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상반된다. 전자가 그것을 축소하려 한다면 후자는 확대하려 한다. 도덕적 양의성. 후자에서 패러디는 전의 형식을 가지고 입전의 정신을 모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작동한다. 서영체는 성석재 소설의 특징적인 인물인 깡패나 건달에 주목한 논의에서 그들이 매력적인 것은 개인 각자의 자기이익 추구를 최선으로 만든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치부를 그들이 환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도덕적 치부. 자본주의 사회의 치부를 그들이 환기하기 때문에 계약관념이 아니라 의리관념에 따라 행동하는 깡패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웅이자 바보이고 선인이자 악인이다. 조동관이라는 인물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참조를 별로 요하지 않지만 역시 선악의 구별 너머에 존재하는 부류다. 선악의 구별 너머에 조동관. 그래서 그의 생애를 기념하는 서사는 한국인 공동체에 살아있는 어떤 윤리적 전통을 각성하게 하는 대신에 서술자와 피서술자, 저자와 독자가 함께 처해 있는 도덕적 상황의 애매함을 의식하게 한다. 더욱이 조동관 약전의 저자, 서술자는 일반적인 전의 저자들과 크게 다르다. 전의 저자는 보통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학덕이나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제한되며 전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고증, 공정한 판단, 품격 있는 문체에 공을 들이도록 요구된다. 대개의 경우 전의 저자는 대상 인물의 성취에 어울리는 대상 인물이 속한 역사와 제도에 정통한 문학 엘리트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격식을 차린 문학 언어, 그것이야말로 조동관 약전이 철저하다 싶을 만큼 배격하고 있는 바다. 문학 언어. 저자 서술자는 전의 정격 문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조동관 전설의 잡스러운 말을 모방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조동관이 내려온 여자가 조동관과 같이 골방에 틀어박혀 일이라고는 도통하려 들지 않자 조동관의 어머니가 참다 못해 훈계하려다 여자와 몸싸움으로 나아간 사건을 저술한 대목을 보자. 서술자는 조동관 이야기의 본류에서 탈선하기를 즐기기라도 하듯이 그 만담을 늘어놓으면서 조동관의 어머니가 여자에게 처음 했다는 말을 두 마을 사람에게 들은 바대로 두 버전으로 알려준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 말은 이렇다. 얘야, 너는 매주 냄새나는 어두운 방에서 매일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게 지겹지도 않니? 이리 나와서 빗자루질이라도 해보거라. 얼마나 몸이 상쾌해지는지 모른단다. 그러고도 미진하면 걸레라도 빨아보렴. 공기에서 깨소금 냄새가 날다니. 다른 사람 말은 이렇다. 이 호랑 말 것 같은 년아,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자빠져서 구멍 하나로 먹고 살려드는 게야. 몇 달이 되도록 빗다루질을 한번 하나, 걸레질을 한번 하나, 손에 물을 한번 묻히나, 이렇게 아언과
상말, 아온과 상말 사이에 놓인 다양하고 분방한 말의 형상 때문에 조동관 약전은 전의 장르 규범에서 멀찌감치 벗어난다. 전의 관습적 수사는 작품에 모방된 많은 말 등 중 하나, 그것도 미미한 하나로 격화된다. 많은 성석제론자들이 수긍하는 이영준의 표현을 빌리면 구연가의 기회를 통해 전의 패러디는 완수된다. 조동관 약전의 서술적 목소리는 3인칭 소설에서 보통 선택되는 객관적이고 도량이 있고 교양 있는 그것과 거리가 있다. 서술자는 자기 고유의 말을 고집하기보다 조동관의 고향 은척 은민들의 말에 의존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은척 사람들이 조동관이 없는 자리에서 그랬듯이 똥간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그리고 은척 사람들의 말을 그들과 피서술자 사이에서 중개하듯 자주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언하는 경우에도 종종 그들의 말을 모방하거나 전유한다. 조동관의 언행을 전하는 그들의 말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조동관은 거래와 은원의 이치를 모르는 짐승처럼 갖가지 난동을 부려 10대 후반에 이미 은척 사람들로부터 개망나니 소리를 들었고, 거래와 은혼의 이치, 개망나니 소리를 들었고 몇 달 만에 동거를 중단하고 달아난 여자를 기차역에서 놓치자 홧김에 인근 가게의 유리창은 물론 역전 파출소의 유리창까지 모두 부수어 한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조동관 약전. 그러나 은척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재미를 구하는 심정으로 대한다. 서술자는 그들의 무지나 오해를 교정하려 하기는커녕 그들과 마찬가지로 조동관의 언행에서 폭력보다 기행, 범죄보다 이적이 보이는 듯이 이야기한다. 조동관이 어쩌면 1970년대 한국의 궁벽한 시골이라면 어디에나 흔한 건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까발렸을 법한 인물들은 서술자의 안중에 없다. 은척의 경찰은 조동관의 범용함을 폭로하기는커녕 조동관의 담대함, 난폭함이 극화된 전설의 못난이 조역으로 등장한다. 서술자는 조동관을 친근하고도 경이롭게 여기는 은척 사람들의 농조에 장단 맞춰 익사를 부리는 나머지 파격적으로 조동관 이야기 내부로 슬쩍 들어가 은척 사람의 위치에서 발언하기도 한다. 조동관이 동거하던 여자를 놓치고 마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이상하다. 은척에서 내 허락받고 저런 양산 쓰는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조동관의 생각을 옮긴 다음 맞다. 똥간이 그대의 마누라가 도망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조동관의 고향은 대략 1970년대 한국 지방의 궁상 말고 특색이라고는 없는 시읍을 연상시킨다. 그곳이 어느 지역인가를 알려주는 정보는 작중에 거의 없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 인근 마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철도가 놓이고 역사가 들어섰으니 작중 표현을 빌리면 근대화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셈이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하다. 인근 도시와 달리 변변한 산업시설과 교육시설이 없고 여기저기 군기와 나태가 만연한 듯한 군기와 나태가 만연한 듯한 곳이다. 조동관의 집이 있는 기차역 주변만 해도 전형적인 궁상이다. 그 지역은 은척에서 가장 번화하고 시설이 잘 된 곳인데도 사시사철 수돗물이 질질 흐르는 도량이 곳곳에 복동처럼 숨어 있었고 바지도 입지 않은 새카만 아이들이 누런 똥을 바득바득 싸내곤 했다. 군기와 나태. 전형적인 궁상. 비가 오면 진창이 되는 도로 옆에 야트막이 처마를 잇다 지은 가게들에서 매일 먼지와 파리가 날아다녔고 그 뒤 가난의 꿀물이 졸졸 흐르는 골목골목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이놈아 날 죽여라 살려라 하는 고함과 악다구니 배고른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가난의 꿀물이 졸졸 흐르는 골목골목. 은척의 궁벽함은 조동관이 훗날 은척 역사상 불세출의 깡패. 은척의 궁벽함.
깡패라는 전설적 평판을 얻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은민들이 가난한 까닭에 또는 학습이 없었던 까닭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보급되지 않았고 그런 만큼 그들의 오락과 문화는 좁은 사회적 범위 내의 접촉에 크게 의존했다. 오락과 문화. 좁은 사회적 범위 내의 접촉. 조동간의 난동은 그들이 함께 보기를 즐기는 광경 중의 광경이었고 조동간의 사연은 바로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곳 토종의 뉴스이자 신화였다. 조동간. 그렇다면 조동간은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자신이 은척 태생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서술가는 은척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도는 조동간 이야기를 옮기는 데는 열심이지만 은척과 은척 사람을 두고 조동간이 했을 법한 생각을 밝히는 데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서술된 이야기 중에는 은척이 그 주먹 세고 담력 좋은 건달에게 갖고 싶은 세계의 전부가 아니었으리라는 자연스러운 추측을 지지해주는 사건이 있다. 은척이 좁다고 느끼게 되자 인근 도시로 가는 기차에 올라 처음에는 통학하는 여학생들, 나중에는 통근하는 여공들을 농락했다는 것. 그러던 중 30살 넘은 도시 술집 출신 병든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살림을 찾았다는 것. 이 일화들은 조동간이 여자를 알기 시작한 후에 편력을 말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일화들의 공통된 도시와 여자는 장성한 소년의 왕성한 성욕 이상의 무엇인가를 암시한다. 교도소를 나온 후 조동간은 그를 두고 달아난 도시 작부 출신 여자를 찾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몇 년에 걸친 조동간의 각지 생활은 은척 사람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서술자는 건달에 수뇌부처럼 약술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설명인지는 불확실하다. 사실 교도소 복역 이후 조동간의 유랑은 보다 크고 넓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세우려는 작은 시골 출신의 야심 많은 청년에게 어울리는 행로다. 고전적인 입전가라면 그것을 아마 입지출양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조동간이 타관에 정착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그의 고향 귀환은 자기 회복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적어도 은척 사람들의 관점에선 그렇다. 마을로 돌아온 그가 다시 마을 최고 깡패의 풍모를 보이자 사람들은 똥간으로 돌아왔다 하고 반응한다. 이 익사는 함축적이다. 한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고향이나 고국 같은 생내의 속지와 연고를 중시하는 상식화관념을 그것은 담고 있다. 생내의 속지와의 연고를 중시하는 상식화관념. 여기에 따르면 조동간은 은척이라는 장소의 은척 사람들과 공유한 역사와 경험 속의 은척 사회 이론으로서의 이력과 평판 속에 그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술자는 조동간과 은척의 관계를 명시하여 그가 태를 묻고 털을 잡은 곳이라고 기술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말하는 전 근대적 풍토론의 수사가 동원된 이 문구는 조동간의 몸과 은척의 땅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동간은 은척에서 자라나는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은척의 뿌리를 가진 생명이다. 그는 외상꾼이나 싸움꾼이나 호색한이기 이전에 이 은척의 토산이다. 다만 은척의 황제에서 나서 자란 인간 동물 중 천연의 야성을 가장 많이 보유한 부류일 터이다. 그러니 그가 종종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은척이라는 비수한 풍토에 들씌어진 운명이 아닌가. 그것을 탓하는 것은 은척에 부는 바람을 원망하거나 은척을 흐르는 물을 개탄한 것과 같지 않은가. 여기에 아마도 은척 사람들이 그의 방자함과 난폭함을 방관하는 오히려 심심풀이 만난 듯이 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 그려진 은척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그 나름의 자주적이고 자족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닫혀있는 유기적 사회는 아니다.
철도가 그것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그것은 지리적으로 통합된 보다 넓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젊은이들이 인근 도시의 공장과 학교에 다닌다는 정황이 알려주듯이 생활자원의 많은 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은척 사람들의 안전에 누구보다 많은 책임이 있는 그곳 지역 관할 경찰의 수장이 은척 사람들과 고락을 같이 한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서술자는 은척에서 나지 않았고 은척에서 살아본 적도 없으며 은척에서 죽을 리도 없는 신임 경찰서장이라는 말로 그가 은척 사람들에게 순전히 타인임을 강조한다. 신임 경찰서장은 은척의 토착 사회와는 다른 원리 위에 존재하는 그 사회보다 훨씬 광대하고 강력한 조직 즉 국가를 대표한다. 그는 국가가 얼마나 고압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은척 사회에 대해 얼마나 오만하게 군림하고 있는가를 예시한다. 경찰이나 군대의 고위 관료들이 예외 없이 그렇듯이 국가의 원리인 권위, 그것의 의장을 좋아해서 부임을 기념하는 거창한 행사를 마친 다음 번쩍거리는 견장과 훈장을 정복에 달고 은척에서는 보기 드문 최고급 관용차를 타고 그 뒤로는 정복을 차려입은 간부들을 줄지어 대동하고 읍내 시찰에 나선다. 조동관에게 불멸의 명성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은 이 시찰 중에 일어난다. 형 은간과 같이 부근에 있다가 우연히 경찰 행렬과 마주친 조동관은 자신이 제압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서장에게 도전한다. 서술자는 동물 수컷이 자기의 지배 영역을 지키려고 다른 수컷과 벌이는 싸움에 견주어 조동관의 행위를 설명한다. 그런데 조동관이 다름 아닌 은척의 수컷임을 생각하면 그의 도전은 그보다 특정한 해석을 허용한다. 그것은 침탈적이고 압제적인 형태의 국가 권력에 대해 은척 은민들이 품고 있는 반감의 대리 표출에 해당하는 듯하다. 조동관의 난동은 다수의 은민들에게 그리고 서술자에게 무식하고 우직한 건달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경찰서장의 봉변은 고소한 우연이고 경찰서장의 수모는 사상 초유의 장관을 이룬다. 수모, 사상 초유의 장관, 봉변은 고소한 우연. 표현 역시 좋아. 경찰서장의 봉변은 고소한 우연, 경찰서장의 수모는 사상 초유의 장관. 은민 여러분, 어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새 구름처럼 불어난 은민들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서로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 점심은 먹었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보냈어 우리는 구경을 원하거든. 우리에게 오락을 주면 좋겠어. 우리에게 눈치 빠른 장사치들도 한몫했다. 엿싸요 엿, 고소한 깨엿, 짝짝 붙는 찹쌀엿,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후방엿. 일단 발동을 건 이상 싸움기에 똥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적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떤 충고도 만류도 처세운도 소용이 없었다. 똥간은 서장의 넥타이를 잡고 멧돼지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서장은 목이 졸려 죽지 않으려면 충직한 사냥개처럼 똥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뒤를 은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랐고 경찰들이 뒤를 이었고 은민들이 뒤를 따랐다. 따라서 역전 파출소에서 기차역까지 수백 명이 달리기로 이동하는 은처급 사상 초유의 장관이 연출되었다. 서장을 도랑에 쳐박고 모욕을 가한 후 그의 형과 함께 강가로 나가 태평하게 돌다가 한밤에 집으로 돌아온 조동관은 경찰들이 체포하러 몰려오자 인근의 남산으로 도망쳐 그 중턱에 굴이 있는 바위에 숨는다. 다음날 경찰은 대대적으로 추격전을 벌여 바위를 향한 길 아래에 포진하고 겁박과 설득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조동강은 완강하게 버틴다. 굴 속에 버려져 있던 누더기나 다름없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경찰에게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며 굳세게 저항한다. 이것은 순화되지 않은 그의 야성과 어울리는 분노의 원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분노한 원신의 이미지. 특히 그가 하는 욕은 그의 별명 중에 똥과 유사하게 문명한 인간에 대해 더럽히는, 모욕하는, 도발하는 타자로 남아있는 그의 존재의 환유적 표시이다. 그것은 특히 적에게서 모든 인간의 위험을 박탈하고 적을 가상의 인간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무기다. 그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경찰들을 향해 온 읍내가 떠나가라 퍼붓는 욕은 국가의 서열적 권력 체계 하에서 굴욕을 당해온 은민들에게는 통쾌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 서술자는 조동관의 욕을 들으며 어떤 맺힌 감정이 풀리는 쾌감을 느끼는 은민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
조동관이 연일 쏟아내는 그 웅장하고 다양한 욕에 감명을 받은 한은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말이야, 희한해. 난 하루라도 똥간의 욕을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 몸도 찌뿌드드하고 버릇이 됐나 봐. 그 욕을 듣고 있으면 꼭 안마를 받는 것 같이 시원해. 은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조동관은 항복하지 않는다. 경찰과 대치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도끼와 욕설로 버티던 그는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설이 한동안 계속되고 나서 사방이 하얗고 고요한 순간 불안해서 얼어 죽은 몸으로 발견된다. 그가 욕설을 그치자 불안한 마음으로 한둘씩 모여들어 무리를 이루고 있던 읍내 사람들은 그가 들것에 실려 산을 내려가는 광경을 눈을 막고 서서 묵묵히 지켜본다. 연극조의 탄식을 바라며 조동관의 죽음을 비보라고 부른 서술자는 사치를 나르는 경찰과 그것을 바라보는 읍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무언의 대화에 주목한다. 뻣뻣한 똥간의 시체를 모포에 말아 들것에 싣고 내려오던 기동 타격대 행렬은 말없이 눈을 맞으며 자신들을 지켜보는 눈사람의 행렬과 마주쳤다. 이 행렬은 저 행렬을 무언으로 비난했고 저 행렬은 이 행렬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을 전하며 한동안 무언으로 눈을 맞고 서 있었다. 어쨌든 은척에서 태어나 은척에서 죽을 사람들은 모두 한패였다. 조동관의 죽음으로 은척 사람들에게 읍내에서 통제불능의 폭력이 종식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아니다. 조동관의 죽음. 그들이 생존의 필연 때문에 억압하고 있던 그러나 그들의 공통된 충동과 단단히 이어져 있던 무언가가 그들의 사회로부터 사라졌다는 신호다. 조동관의 죽음 이후 그들의 사회에는 통치 권력이 좋아하고 충량하고 유식한 백성만 남을지 모른다. 통치 권력이 좋아하는 충량하고 유식한 백성만 남을지 모른다. 어쩌면 은척 사람들은, 특히 경찰처럼 사회 통제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를 권위주의적, 개발주의적 국가의 요구에 적합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피하기 어려운 압력에 따라 조동관을 희생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 봉헌된 재물을 성물화하는 전통 사회의 논리 그대로 조동관을 기념한다. 조동관의 이름에 은척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깡패라는 성가를 붙여주고 조동관이 최후의 순간을 보낸 남산 바위와 동굴을 은척 건달의 성지로 만든다. 소설 제목이 낳기 쉬운 오해와 달리 조동관 약전의 저자 서술자는 자신의 균일한 목소리로 그 은척 건달의 생애를 기록하지 않는다. 자신의 균일한 목소리. 대신에 주로 은척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과 교우하는 다성적 구현의 문학적 상연을 통해 대체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전말대로 그 건달의 일화를 서술한다. 소설의 서두에는 조동관 전설의 숨은 진실을 가리키는 작중 서술에 대한 초월론적 논평을 이루는 문장이 있다. 초월론적 논평. 똥간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똥간이를 낳고 똥간이를 만들고 똥간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일부러 평범한 사람 조동관을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 똥간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조동관 전설은 은척 사람들의 집합적 자기의식이 투영된 작품인 셈이다. 조동관 전설의 발생은 그를 죽인 사람들이 조동관을 이용하는 상이한 방식을 고려해 넣으면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다. 경찰서장은 조동관 체포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경찰관이 그 작전과 관계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건을 이용해서 은척의 치안을 위협하는 불량배를 소탕하여 정의와 질서를 구현했다고 자신의 공적을 칭송한 경찰 충령비를 건립한다. 그러자 일부 은민들이 이에 맞서 경찰 집단의 무능과 허세를 드러내게 만들었던 조동관의 행적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기념한다. 조동관 전설을 발생시킨 은척사회의 힘은 국가 권력에 대한 순응 심리와 저항 심리의 기묘한 복합체다. 그럼에도 조동관을 기억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가 그를 평범한 불량배로 보는 비정사 국가의 방식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를 비범한 깡패를 보는 전야사 사회의 방식이다. 조동관 약전은 물론 후자의 방식을 택한다. 그리하여 전의 핵적 패러디를 연출하는 동시에
이야기 전승의 민주적 계열에 참여한다. 즉 이야기 전승의 주체이자 객체는 궁극적으로 민간 사회 보통의 이익과 보통의 정념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라는 생각을 실천한다. 여기서 조동관 약전은 능청스러운 복화술사의 명랑한 인식을 넘어 반권위주의적, 반엘리트주의 세대의 문학적 주장이 된다. 그럼에도 조동관을 기억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가 그를 평범한 불량배로 보는 비정사 국가의 방식이라면 다른 하나는 그를 비범한 깡패로 보는 전야사 사회의 방식이다. 조동관 약자는 물론 후자의 방식을 택한다. 그리하여 저대 희극적 패러디를 연출하는 동시에 이야기 전승의 민주적 계열에 참여한다. 즉 이야기 전승의 주체이자 객체는 궁극적으로 민간 사회 보통의 이익과 보통의 정념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라는 생각을 실천한다. 여기서 조동관 약전은 능청스러운 복화술사의 명랑한 익사를 넘어 반권위주의, 반엘리트주의 세대의 문학적 주장이 된다.